HD현대중공업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73.1%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7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2.21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기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도 높긴 하지만은 수주 산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주 잔고를 공시하는 업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9,867억 원, 거의 3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효과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약간 작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1.3%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0.3% 상승했고 판매관리비를 23.4%나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229억 원, 거의 230원 흑자가 났습니다. 전년도 423억 원 적자에서 전환이익 154.3%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8%, 제조 산업으로서는 수주 산업으로서 0.8%면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장사도 아니다 하지만 흑자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선업이 3대 조선업이 다 흑자들을 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스루프 관점에서는 현대 중공업은 아직 아니올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7,674억 원으로서 3.1%가 감소했어요.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16.5%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금액상 50.7%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10.1% 크게 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가 36.9%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이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나오겠지만 운영 경비가 절대액이 스루풋 금액을 넘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스루풋 영업 이익은 손실로서 273억 원 영업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영업 손실 1천억 원대보다는 73.1%가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원가 회계가 200 거의 30억 이익이 낮다고 결산이 됐지만 스루프 관점에서는 아니올시다. 아직 500억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00억이 적은 그것이 진짜 실적이요.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스루픈율과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스루픈율은 10.1%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0.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가 36.9%가 증가한 것 때문에 실제 영업 손실이다. 운영경비가 왜 높게 증가했을까? 스루픈율이 50.7% 상승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금액이 운영경비가 1조 2,466억 원으로서 이 절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영업 손실이 난 거죠. 스루프 관점에서는.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원가 그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그 재고자산은 제공품 하나만 해당되겠습니다. 77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을 그 스루프 관점에서는 요거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564억. 요것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이렇게 이 인식을 하고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한국 회계 기준은 세미나에 가서 다 그 설명을 듣고 슬프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저거를 수주산업에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그러면은 저거를 제공품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이게 결국은 이것도 이 제공품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게 이것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리고 계약 부채를 참고적으로 그 밑에다가 표시했습니다. 2048억 원이 계약 부채가 했는데 이 계약 부채는 증가가 한다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주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이제 착수가 들어갔다는 시그널인 거죠. 수주한 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작업 순서가 있으니까 이 착수가 되면은 이제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해서 어 이게 그 계약 자산과의 어떤 이 대차 관계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몰라도 일단 계약 부채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새로 이런 개념들은 이 보험업에서도 계약 부채 증가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그런 회계 기준들이 발생된 것은 아마 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의 그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쉽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대목에서 제가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어제 좀 학습을 했는데 뭐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 하는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소개한 그 자료를 여기에 지금 소개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표현된 내용들은 그 항공기 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건데요.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골드랩 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초청을 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미국 가서 성공했으니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 에, 무슨 스탠다드 오일인가 거기에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결 프리즈라고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현대중공업이 동결 이런 용어가 어울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미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주를 받자마자 할당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석판에 써 있었냐? 음, 정비공장 책임자 이런 딱 현학적인 화두를 던지니까 정비공장 책임자는 이것이 열쇠임을 깨닫고 즉시 다음 상황들을 적용했다. 엔지니어당 미결 문제 3건만 착수를 허용하고 3건 중 한 건이 완료될 때만 새로운 한 건을 할당해서 착수하게 했다 이게요. 50개 미결 문제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은 이건 아주 질이 멸멸하게 늘어나니까 50개가 밀려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4개월에서 7주로 단축되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이거 아주 혁신인 거죠. 잔업은 거의 없어졌으며 임무 완수를 위해 엔지니어가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동결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자, 그런데 이미 2023년도
전체 실적을 한번 조선 3사를 비교해 봤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연봉이 가장 낮아요. 낮은 거는 본봉이 낮다는 게 아니고 다른 조선사들은 야간 잔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에, 작년도 2023년도 거를 그 보면은 인건비가 가장 낮습니다. 잔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잔업을 안 하고도 어, 그 수주 계약한 딜리버리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그 이 공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공정 관리 흐름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에,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요런 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애플레드 골드렛 아슐렉라는 그 골드렛 박사의 딸인데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어, 이 심리학 박사라는데 아버지가 일찍 타계해서 그것들을 이제 가족 패밀리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이력들이 쭉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 작년도 2023년도 세미나에서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운영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나에서 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건조 그 선박 공정 관리의 흐름을 그 HD 현대중공업이 또 좀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대 조선사 중에서 나름대로 그 숫자들이 정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내부 관리가 충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면은 이게 기간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수주 산업이 HD 현대중공업처럼 해줬으면은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데 요게 이제 2023년 말 그 기초 수주 잔액이죠. 41조 4천억 원에서 그 3개월 동안 7조 5천억 수주했다. 그리고 납품액이 2조 9,870억인데 요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 거의 동일하죠. 약간의 그 차이들은 아마 그 연결 내부 거래 대체 뭐 이런 등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잔고가 거의 46조가 몰려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10 몇 조를 한다 그러면 거의 3년치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여기에 지금 제가 한 것을 글로써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기준 갔을 때 이제 발표한 그 수주산업의 그 초청을 받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벌써 그 참 오래된 건데 제가 직접 가서 이거를 좀 계약 자산이라는 거를 배워보려고 그 직접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7%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가 36.9%가 증가했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작년도 동기에는 9,100원, 100억인데 거의 3천억 원대가 증가했는데 뭐가 많이 그렇게 증가했을까? 음, 그런데도 그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원가회계 맹점인 거죠. 판매 관리비는 23.4%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현장 그 이 가공비가 그 50.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10.4% 증가했고 재료 비율은 10.4%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2,74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0.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이거는 연말 대비입니다. 분기에는 표기를 안 하네요. 512명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6.4%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억 원대가 안 넘죠. 그 다른 타 조선사는 거의 1억 원대에 육박을 하고 아마 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좀 그래도 떨어졌어요. 요 생산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생산 재료비로 하느냐? 총 제조 비용으로 하든지 그러는데 총 제조 비용에서도 그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재료비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생산 재료비도 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운영 경비가 다 들어간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에, 그 실제 인건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무직이 잘못한 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비용들을 왜 자기네들이 노동 생산성에 그 왜 영향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제품 생산액이나 이런 거로 나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당신들이 재료비를 가지고 생산해낸 게 얼마냐? 이거를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생산 재료비로 그렇게 산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가 세계에 있는 우리가 익숙한 노동 생산성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그 계산을 해 본 거죠. 그런데 그 운영 경비가 많이 36.9%나 크게 증가한 크게 원인이 뭐냐 질문을 했는데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빼놓고는 모두 기타로 그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기타가 아니에요. 50.7%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역에 뭐가 증가했는지 이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차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그다음에 비성분 재고 자산 변동액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BWCI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수출법 관점에서는 무조건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 재고자산을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계약자산과 계약부채가 있으니까 요것도 많은 기업에서는 요 CF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에서 나온 데이터고 BL은 그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금액인데 이게 일치를 합니다. 수주산업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까지 분석한 거에서는 딱 맞게 해준 데는 아직까지 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집니다. 다만 계약부채의 증감액에는 갭이 좀 있습니다. 요것이 뭔지는 저로서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손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계약자산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계약부채는 나중에 이것도 뭐 계속 연구 과제는 되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왜 일치를 안 할까? 이런 거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그 추가 좀 더 시간이 되면은 글쎄 근데 외부 자료로는 좀 연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시된 자료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단계 총 제조 비용 여기 뭐 제조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갭이 있는데 이 갭의 계약자산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만큼 똑같이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어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된 거, 이것도 이제 모임 리더가 정리한 것을 제가 이 생산성이라는 전반적인 전체를 보는 생산성의 관점에서 이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영평가 지표로 넘어와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소수점 한 자리로는 동일합니다만은 두 자리로 보면은 0.04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르픈율도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 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1, 2, 3단계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에서도 이미 거의 뭐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율은 34.6%로 약 2.8% 내려갔는데 일부 이자 부채를 갚은 거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듀퐁 ROI로 보면은 이게 이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1.9%였는데 0.5%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어, 이거 두평 ROI는 제가 임원진, 경영진 평가 지표로 사용하자고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평 ROI는 두평가에서 전문 경영인들을 평가하려고 만들어낸 산식이라고 해요. 요 밑에 거는 이제 별개 얘기고요. 총자산 회전율도 상승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투명회계 과정은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 매트릭스 표에서 맨 위에 해당하겠습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논리를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칼 포포옹의 반증주의에 의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네, 하락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스틸 프레이트, 형광, 페인트가 선박 만드는 주요 재료이기는 하지만은 뭐 의장제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이 배관 이런 거 들어가고 또 엔진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어떤 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엔진 가격 뭐 이런 것들은 또 기업 비밀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흐름 분석으로는 상징적으로 인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이제 수주 가격이라기보다도 국제 자료를 소개하는 건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수주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2.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를 또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제가 정리를 한 이유는 가격의 이 저기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업도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이 이런 걸 불투명하면서 뭔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얘기들 하지 말라 이게 제 얘기는. 에, 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저 이상하게 불평론 론을 얘기하는 경제학자 이런 좌파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을 아주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아직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 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를 기업이 먼저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견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조 원가 비율도 사실상 감안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원가 사고 방식에 의한 거로 어, 원가 사고 방식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도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는 연말 매출액을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저는 솔직히 뭐 예언가도 아니고 1분기 실적에 그냥 곱하기 4한 게 연간 실적 아니냐? 저는 그런 수준인데 그 정도 해도 되겠는지 그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은 2023년도에 그 12조 원 했는데 3조 원 하지 않았냐? 25% 지금 진행됐다. 그러면은 딱 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4배. 요런 배짱인 거예요. 그리고 계획할 때도 그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을 디커플링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라고 하기를 희망하는 제 그 상상입니다만은 왜 이런 걸 하냐면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자, 그런데 원가 회계로는 다 그냥 세배를 했습니다. 12조 6,500억 정도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919억. 요거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거꾸로 산출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조 6,500억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겠냐? 그러면은 이게 포괄 가공비 배부 제거선이 3% 증가한다고 봤을 때 1,400억이 남는 게 돼 있어요. 계획이 910억분이 안 되는데 괜찮게 나오네. 재고가 늘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근데 3%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 3% 차이 때문에 1,000억 원대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니까 재고를 못 줄이는 거예요. 셀프 회계는 그거 관계 없으니까 그 이 적자였기 때문에 전환이익으로 마이너스를 표현하면 전환이익이 546억 목표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12조 3천억을 하게 되는데 에,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300이 아니고 315% 생산 재료비를 올려야 됩니다. 요런 거는 요거는 이제 변수로서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입력을 해가면서 요 금액에 좀 가까운 금액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매출 재료 비율하고 그다음에 스르폰율을 약간 우수리 정도 떼는 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40.8%가 41%가 됐던 얘기는 마진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시하면은 12조 4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원가 회계보다는 이게 금액이 좀 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율을 3회전하면은 실제 매출 효과는 13조 한 3천억이 되면은 4,700억의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런 7.7% 재고 회전율을 3회전까지 올릴 수 있겠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지금 지금까지 예측한 거에서 제가 잠깐 위에서 그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예측한 것도 그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4개의 카테고리 범주 매트릭스 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요렇게 요것은 그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예측 그 알고리즘을 통하면서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이 3,708억 원으로서 이 현금 수익률로 4.6% 전년보다 2.8% 정도 더 올라갔네요. EMS 그 영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6,056억 원이 되겠고 최종 2,03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동자산 투자가 1,000억 원의 투자가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로서 채권자한테
거의 이 4천억 원의 돈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이 떨어졌고요. 주주한테는 뭐 이익 배당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한 12억 원 정도 주주한테 나간 게 있는데 나갔다기보다도 기타 자본 잉여금을 정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 계정에서. 주가를 보면은 그 13만 200원으로서 2023년 1분기 말보다 3만 2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2.21로서 그 2를 넘어섰습니다. 주주는 HD 조선, 한국조선해양이 그 78.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HD 현대로서 35.5%, 외국인이 10.43%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80 몇 프로에서, 외국인이, 그러면은 일반 그 개미들은 뭐 거의 끼어들, 글쎄요. 금액이 좀 시장 폭이 적죠. 네, 그 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들 이런 것 이게 시장에 따른 유통 물량이긴 하긴 하니까 어, 이상 HD 현대중공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